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창작 뮤지컬 그날들의 10주년 공연이 막을 내렸죠. 그 광고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주인공도 굉장히 멀티캐스팅이 되어 있던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창작 뮤지컬이라는 거, 그리고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크박스 뮤직비디오라고 뮤지컬이라 부르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진 건 이제 맘마미아. 아, 그렇죠. 그래서 노래들을 들으면서 추억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일단은 맘마미아에서도 아빠 찾기라는 주요 서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얹혀진 노래들이 더 재미있게 들리고 가사랑 짝붙이다, 착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크박스 뮤직비디오들에 대한, 그러니까 뮤지컬에 대한 여러 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없던 찰나였는데 바로 이제 장유정 감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종욱 찾기라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자신이 연극 무대에 올렸고 뮤지컬을 만들었고 영화까지 했던 정말 재주가 많은 감독이죠. 진짜 재능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재능 많은 감독인데 그래서 이 자신이 이제 주크박스로 뮤지컬을 만들지만 김광석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욕먹습니다. 신화를 건드리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그때 당시 초연에도 호평을 받았지만 뮤지컬은 역시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오페라 유령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세기를 거듭나면서까지 사랑받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 정말 명실상부한 한국의 원작 시나리오를 가진 뮤지컬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주연 배우들이 유명하신 분이 많잖아요. 유준상 씨를 맞아요. 비롯해서 지창욱 씨도 그렇고 이번에 캐스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한국이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인 김광석 씨의 맞아요. 노래를 소재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고 그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다는 건 우리나라 공연계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연 봤던 기억도 나는데 초연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구나. 저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다양한 연령대가 볼 수 있고 누적 관객이 65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뮤지컬에서 65만 명이면 뭐 거의 영화로 따지면 2, 3천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예. 아주 멋진 공연이었었는데요. 창작 뮤지컬 그날들 소식을 전해드렸고 오늘 저는 좀 워워하면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걸 목표로 오늘 뉴스는 문화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애국 특집을 마련한 건 아닌데요. 그냥 아까 김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나 우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됐는데 이정재 씨가 영화 이제 헌트가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정재 씨가 일본을 갔는데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 연출작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서요. 사실 이정재 씨가 관심을 끄는 건 일본뿐만이 아니죠. 그렇긴 워낙에 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시리즈 자체가 전 세계적 히트인데 우리가 느끼는 히트 이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했나 보다 정도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 되었던 만큼 게다가 주인공이니까 이정재 씨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얼핏 보면 우리한테는 이정재 씨 오래된 배우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한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드라마 위주의 한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는 조금 뒤로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작품으로 상승하면서 이정재 씨가 뭐 일단 뭐 여러 상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요. 지금 핑크색 입고 계시고 뒤에도 약간 핑크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네. 엄밀히 말하면 헌트라는 색깔과 그렇게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건 굉장히 무겁고 붉은색이나 뭐 남성적인데. 푸른색으로 예. 진한 원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색깔이 왜 쓰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파스텔 핑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초현실적인 동경의 세상. 그러니까 한국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왜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영화들 보면은 구름이 약간 핑크 보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긴 디즈니의 공간이니까. 맞아요. 우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이름만 들어도 플로리다 왠지 이렇게 뭐 폭신폭신하고 그 뭔가 진짜 구름도 몽실몽실할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에서 한국을 느낀데 요새 그렇게 어머. 핑크빛, 그또 그냥 핑크가 아니라 연핑크, 그리고 연하늘색. 그래서 예전에 팬텀 컬러라고 불렀을 때 그 핑크랑 파란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정재 씨도 지금 핑크색을 입고 있지만 이런 식의 요런 분위기. 아, 되게 뭔가 달콤하고 가보고 싶고 여기는 좀 환상의 나를 갖고라고 하는 게 일본 전반적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정재 씨가 게다가 이제 인기 있는 작품을 딛고 갔으니 엄청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 일본에 뭐 과거에 뭐 여러 감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네. 기타노 다케시 역시 코미디언으로 유명했지만 연출자가 됐죠. 그러나 또 기타노 다케시는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렇게 미남 배우 계열은 아닌 거잖아요.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멋있는 느낌이라기보단 코미디언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정재 씨는 워낙에 이제 배우로 멋있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연출을 한다니 하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과거에 기무라 다쿠야가 한국에 온다더라 막 이러면은 굉장히 팬심이 들끓었던 것처럼 일본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배용준 씨가 인기가 있었던 데가 꽤 오래됐었는데 그 이후로 사랑의 불시착이 또 일본에서 맞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현빈 씨도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네. 근데 이정재 씨도 오징어 게임은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세계적인 작품에 출연한 배우가 연출을 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일본 언론과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 요즘 일본에서 또다시 한류도 이제는 몇 차 몇 차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웨이브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용준 씨는 옛날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이후에 몇 번의 뭐 보아 씨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녀시대가 갔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또 다른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아이돌 그다음에 가끔은 처음에 한류 기사가 났을 때 교수님 의심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본에서는 요만큼 인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네. 작품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만큼 인기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는 네. 시선도 있었거든요. 네. 이유는 믿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 다른 문화 전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의심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제 해적판으로 일본 영화도 보고 일본 잡지도 사고 일본 음악도 듣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기무라 타쿠야도 있지만 전 아무로 나미에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나 아티스트를 엑세팬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아무래도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가 동양, 아시아 예. 문화의 선두주자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강요해서 혹은 이게 좋으니까 따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 당시에 일본의 패션을 따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식의 어떤 드라마나 혹은 쇼도 한국에 많이 번안돼서 제목만 갈아 끼워서 바뀐 적이 굉장히 많았고 영화 감독하면 뭐 구로사와 아키라라던가 일본 감독을 모르고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감독 노릇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일본은 꽤 수상 경력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1, 2, 3차 한류까지 나뉘는데요. 1차 한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용준 씨의 겨울연가 혹은 지우힘의 예. 드라마의 힘으로 많은 중년 여성들 특히 30대 이상의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분들이 관광도 오고 패션도 따라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충실한 팬덤이 돼서 겨울 영화를 몇십 번씩 돌려보고 대사를 외울 정도로 그러다 이제 2차 한류가 되면은 보아 씨라던가 한국에서 이제 나고 자란 새로운 엔터테이너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활약을 하면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갔던 게 2차 한류죠. 그런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2차 한류가 있고 나서 2015년에 갑자기 한류가 툭 끊깁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
혐한 스피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때 생긴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 감정이 밑에 깔려 있을지 몰랐지만 그래도 혐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어서 그렇게 스피커에 대고 한 적은 없었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한류 문화가 일본을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반동으로 2015년부터 혐한 스피치가 나오면서 갑자기 한류가 뚝 끊기게 되고 사실 반일 감정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불매운동도 있었죠. 혐한과 반일 이러면서 아주 사이가 나빠졌었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호기심도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3차 웨이브, 한류 웨이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 3차 한류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일본의 10대, 20대 여성들의 워너비 대상이 한국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논노 잡지 사서 따라 입는다라거나 아, 필통 만들고 가방 만들고 두고 다녔는데. 그리고 막 하드보드지에다가 뭐 키티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런 팬시 용품들 보면 늘 부러웠잖아요. 아, 일본엔 잘 이렇게 예쁜 팬시 제품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엔 없지? 네. 이런 게 이제 기성세대들의 마음이라면 지금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 가령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10대, 20대가 80%까지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여성들은 특히 답을 한대요. 와,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좋은 호감, 예. 이미지가 엄청난 상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빨간색이 되고 맞습니다. 싶다예요? 네.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실제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조금 달라요. 요즘에 남성들은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는 야구 잘하는 아,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조금 뭐 우리가 손흥민한테 남성들이 몰입하는 아, 것처럼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스포츠에 대한 몰입이 많다면 오히려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우리가 왜 그 아미 팬클럽도 여성들이 많이 주도를 했던 것처럼 요즘 문화적인 주도의 방향을 여성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일본은 확실히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럼 어느 나라 따라 하고 싶었느냐 할 때 네. 1위가 원래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일본이 그 여러 뭐 문화라던가 그리고 뭐 화장법이나 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서양인 되기 이런 걸 되게 노골적으로 그 따라하기도 하고 동경했던 하죠.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그 동경이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많이 드러났느냐?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시작을 했대요. 인스타가 뭐냐? 그러니까 다들 갇혀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여행도 금지가 됐는데 한국의 인스타를 보면 특히 한국의 10대, 20대 여성들의 인스타를 보면 우리 왜 화장품 브랜드들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면 유명 브랜드들 보면 핑크핑크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팬시하죠. 핑크핑크하고 가게 자체가 그 뭐 A3라던가 네. 이런 데 보면 핑크색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에뛰드 하우스 이런 데 보면 공주님이잖아요. 거기 공주님으로 되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짝거리는 나라에서 인스타바에라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이게 일종의 바에가 반짝거리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인스타가 반짝거리는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인스타 감성? 네. 감성 정도, 갬성 이런 네. 거를 그들은 한국의 인스타 감성은 반짝거림이다라고 해서 자기 인스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 밑에 한국 관련된 것만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감정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런 그 메이크업 예. 트렌드를 올린다. 내지는 밑에 한국이라 쓴다거나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쓴다거나 혹은 한국 패션 브랜드를 해시태그를 달기만 하면 갑자기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인기가 증폭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마 그 못 가니까 팬데믹 때문에 못 가니까 훨씬 더 그 감성이 세고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국 하면은 핑크색과 하늘색으로 꾸며진 그런 가상의 이미지를 올리고 한국 가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해서 그게 지금 실제로 또 많이 현실화되어서 움직여지고 있기도 하죠. 명동 갔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 네. 화장품 편집샵에 들어갔는데 매대 접근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외국인 여성들이 전부 우리나라 메이크업 제품, 사실 우리나라의 소규모의 그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크업 제품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름도 다 모르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LG 생활 건강,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계열사 제품 말고도 소규모로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서 쫙 줄 서 있는데 제가 접근을 못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나? 나는 예전에 뭐 아니면 이런데 이런 그 놓치지 않을 맞아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맞아요. 일본 가서 막 사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인 듯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떻든 간에 그렇죠. 한국 하면 굉장히 발랄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맞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제가 어릴 때 키티라든가 이런 팬시 용품을 보면서 와, 일본은 이렇게 예쁘고 이게 좀 아기자기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 펜 하나도 지금은 모나미 너무 좋아서 쓰지만 우리는 모나미밖에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계속 이렇게 여기 맞아요. 딱딱하고 그러니까 모나미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다양한 뭐 별거 아니었죠. 뭐 자, 예. 뭐 지우개, 뭐 예. 이런 필통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소한 물건인데 그게 다름 아닌 동경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꿈이 헬로키티로 방을 채우는 거였어요. 헤드폰, 맞습니다. 네. 이불, 잠옷. 사실 생각해보면 그 결정적인, 살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핑크색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한국의 화장품으로 화장대를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어떤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상 립스틱이 나왔는데 이걸 사러 가고 싶다. 그럴만하죠. 직접 가서 발라보고 해보고 싶다라는 게 실제로 여행의 움직임을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요즘에 일종의 성지순례라고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 여성 관광객 분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경험한 거는 가로수길에 그 실제 제가 브랜드를 말해도 될지 모르는데 탐브린이라는 향수 브랜드의 아, 네. 큰 벽이 있어요. 거기 샵이 굉장히 아트적이거든요. 샵이 아니에요. 그 앞에 제니 사진이 걸려 그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본 관광객들이 그 제니 사진이랑 같이 있는 자기를 찍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봤더니 딴 게 아니라 그 제니 사진 옆에서 사진 사진 찍으려고. 알고 봤더니 그게 한국 관광, 서울 관광을 갔다는 인증샷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스 중 하나래요. 그래서 여길 안 들리면 한국 서울 관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런 이미지가 돼버려서 무조건 와서 여기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한다. 마치 우리가 로마에 가면 그 진실의 입 같은 네. 거 분수는 줄이나 좀 덜 서죠. 진실의 줄 막 1시간, 2시간씩 서잖아요. 사진 한 장 찍고. 그런 것처럼 꼭 가야 되는 곳. 근데 우리는 거기엔 그래도 영화에서 본 나름 서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유물이니까. 근데 이거는 상품 광고인데 광고 앞에서 또 사진을 찍는다고?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감성이었던 거죠. 그 감성이 통해서 그렇게 그 관광 코스로 꼭 들리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브랜드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회사가 원래 다른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화장품, 맞아요. 그리고 또 일정 품목에만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니 씨가 모델이 됐으니까 또 얼마나 동경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이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저는 아이돌들이 진짜로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보아 씨가 처음에 오리콘 차트에서 1위 했다고 했을 때 보아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동방신기 카라가 또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맞아요. 많았잖아요. 소녀시대도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 에스파 모습을 보시겠습니다마는 방탄소년단이야 이미 이제 글로벌한 그 그룹이고요. 세븐틴, 그리고 아이브와 르세라핌이 지금 도쿄돔에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일본 시장이 음반을 하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으면 음반도 많이 팔릴 것이고, 또 이 아이돌 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뉴스가 되겠죠. 다 뉴스가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아이돌 팬덤분들이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산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네. 그리고
굉장한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애들 취급한다는 거죠. 그 기성문화 세대들 그렇죠. 그리고 정치 사회 면에서 잘 다루지 않고 저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비자로만 대하려고 하는 것에 되게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데 문화적 현상으로 읽어주지 않는 맞습니다. 거죠. 문화적 현상으로 안 읽어주는데 이걸 문화적 현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케이팝은 이제 장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기보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이 만든 그룹도 케이팝 그룹이라고 지금 일테면 JYP에서 만든 그룹이 맞아요, 일본인들만 현지에서. 있지만 그리고 지금 방시혁 씨의 회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에서 팝을 하는데 케이팝 하겠다 해서 그 현지에 그런 외국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트레이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식으로. 그러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케이팝이 아니가 케이팝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힙합 이런 것처럼 장르가 됐다. 장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혁혁한 하나의 모듈링 효과를 일본에서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지만 그 인구들이 특정한 자기 소비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현력, 소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표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구매력이.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나라는 오타쿠 시장이 왜 유지될 수 없느냐? 오타쿠 시장이 마련되려면 책으로 말하면 10,000명은 사줘야 되고요. 이를테면 음반도 10,000명은 그 음반을 들어줘야지 다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 10,000명 구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 10,000부 팔기가 얼마나 어려워. 엄청 그거는 그거는 어려워요.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부를 파는 작가가 여러 명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튼튼한 시장인데 일본 시장이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아티스트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10,000명 시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서 케이팝의 인기를 끄는 이유도 단순히 BTS 팬만 있는 게 아니라 10,000명 시장으로 넘어가는 다양한 팬덤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룹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시장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해보기에도 좋고 한번 좀 도전을 해보기도 좋은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꾸준히 두드렸는데 지금은 이 케이팝은 하나의 건전한 장르로 남아있고 그걸 넘어서서 드라마라던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그런 3차 한류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랑의 불시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엄청 인기 많다면서요. 그게 왜 좋아하느냐라고 네. 이제 많이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일단은 로맨스라서. 그쵸. 네.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멋있어서. 거기 손예진 씨가 또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비속어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요. 네네네. 그리고 연기가 그냥 이렇게 한 남성에게 목매는 여성이 아니라 자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는 남북한이 저랬어? 그렇죠. 라고 피상적으로 듣던 약간의 그 김정은에 대한 비하어로 뭐 로켓보이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 정도로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거였구나라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면서 그 3차 한류가 대단한 지속력을 하죠. 이 사랑의 불시착은 10대부터 80대까지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파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로 이제 인스타와 함께 막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이 되고 싶고 서양인이 되고 싶었다면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서구의 문화권이라던가 서구의 학제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겪고 있는 갈등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종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네.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 사실 인종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경험한 적도 없고 네. 오히려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의 복잡한 역사 문제라던가 긴장 문제라던가 그리고 사실 20세기 일어났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고 가해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멜팅팟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민감한데 미국 거는 재미는 있지만 한국 거는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가슴으로 팍팍 꽂힌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탐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와 진짜 이제는 가봐야 될 곳, 네. 내가 가보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곳 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웹툰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상품으로. 그러니까 밈을 그냥 막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을 연극으로 옮겼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빈센조가 뮤지컬로 재탄생한다거나 저게 근데 또 인기가 엄청 많다면서요. 이거는 네. 컨텐츠의 힘 자체를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일본에 부러운 만병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생충이 연극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기생충이 만약 연극으로 만들어진다면 생각보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연극 시장 자체가 사실 작다 보니까. 예. 근데 일본의 연극 시장은 생각보다 매우 아주 탄탄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국에 대한 일단 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기생충 같은 현실 비판적인 작품이 일본에서 내부에서 만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자민당이 거의 몇십 년째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사나 연극사나 그러다 보니 정부와 다들 긴밀한 연관이 있다 보니 소위 말해서 현실 비판적인 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작품을 번역해서 번안해서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증도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멋있어요. 아, 뉴진스 오지상이라고 맞아. 있다면서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참 진짜 칭찬을 요즘 조심해야 되긴 한데 너무 멋있긴 하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근데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뉴진스 오지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뉴진스 아저씨가 되는 건데 네. 아마 인스타나 쇼츠에서 유튜브 쇼츠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뉴진스의 이를테면 디토라던가 하이볼 같은 네. 춤을 일본 아저씨들이 나름 힙하게 입고 나와서 거리에서 그 군무를 하면서 쇼츠를 올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영상 나오는 것처럼 예. 안무를 배우는 젊은 유학생들 얘기가 아니라요. 예. 40대가 된 아저씨들이 그 뉴진스를 따라서 이제 춤을 추고 하는데 잘 춰요. 게다가 잘 춰요? 생각보다. 아, 저는 춤도 다 몰라요. 아니요, 되게 잘 춰요. 잘 어머. 추고 그 바이브를 꽤나 살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보아도 좋아하고 카라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굴 좋아하다가 뭐 그러다가 넘어와서 좋아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뉴진스에 입덕한 아저씨들을 뉴진스 오지상이라고 부른답니다. 덕통사고 났군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K-팝 팬덤 안에서는 뉴진스 오지상은 가짜다. 왜냐하면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K-팝 좋다고 할 때 어린애들, 한국어나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무시하던 아저씨들이 왜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게다가 40대 아저씨들은 소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소비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조금 불만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뉴진스의 주요 팬들 중에 40대 이상이 꽤 많았어요. 남성 특히. 그래서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맞습니다. 입지죠. 그래서 벌써 일본 내부에서 이제 사회문화적 분석의 대상이 돼서 그들이 뉴진스를 즐기는 건 뭐 순수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다른 팬덤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0대 이상 한국 문화에 관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대부터 20, 30대 여성들이 주로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40대 이상 아저씨들이 뉴진스라는 이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춤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연사마 좋아한다고 막 비난한 질타하던 거죠. 네, 오지상들이 네. 뉴진스에 입덕하여 뉴진스 오지상이 됐다는 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저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요즘 K-팝 그 학원에요. 그러니까 댄스 학원에 실제로 연습생은 별로 없대요. 근데 저렇게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한국의 안무를 네. 배워서 이게 관광 상품화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역시 한국에 오면 꼭 그쵸? 해야 될 일 중 하나. 그러니까 저런
이를테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좀 특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광을 하면 어딘가 꼭 들려서 뭔가를 남겨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루틴을 꼭 만드는데 네. 그 루틴 중 하나로 이제 이 케이팝 댄스 배우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가끔은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되게 맛없는 거 드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떡볶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맛있는 데 가시지 싶을 때도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좀 더 성숙했어요. 생각했던 만큼 맛있진 않지만 진짜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맛봤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반응들이에요. 체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기를 바랐지만 맛 없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문화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행 가서 야 영화 봤는데 너무 좋은데 왔더니 엉망이야라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아 그 와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하나 지운 거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것처럼 지금 또 일본의 그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 가서 체험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기쁜 일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멜라민 그릇 그 세트 사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 이거 떡볶이 그릇. 이거 분식집에 가면은 그죠? 아니요, 옛날 문방구였어요. 분식집도 아니고 문방구에서. 그 넓은 접시 맞아요. 저건 떡볶이 담아주는 거고요. 네. 저 동그란 거 저기 이제 어묵꼬치 3개 이렇게 맞습니다. 꽂아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거를 저 어묵꼬치를 꽂아주던 저 멜라민 그릇 세트가 일본에서 많이 팔린다는 게 진짜예요, 교수님? 저걸 많이 사가지고 가고 일부러 해외 배송으로 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감성이기 때문에. 저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 인스타 바에라는 표현처럼 결국은 감성 마케팅이란 것은 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인데 촌스럽고 숨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네. 우리의 과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신선한 것 그리고 레트로한 것이 돼서 문화적 상품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쓰세요. 따로 구매해가지고 여기다 먹어야 제맛 이렇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떡볶이가 저기에 이제 비닐봉지가 이렇게 씌워진 위에 떡볶이가 누워 계셔야 맛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색깔 조합도 딱인 게 빨간색 떡볶이가 저 그릇에 담겨져 맞아요. 있으면 얼마나 도드라지겠습니까? 예전에 또 밀떡이어야 되고 요게 네. 접시 세트 가격이 1,300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한 12,000원 정도 한대요. 너무 비싸죠 생각보다. 아 근데 상표가 돼 있네. 저기 보니까 네, 레트로 네, 접시 맞습니다. 세트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트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약간의 양념도 보이네요. 아 그래? 그 양념을 담아서 이제 먹는. 네. 네. 미국에선 냉동 김밥을 판다는데 이러다가 진짜 밀키트 세트가 떡볶이가 팔릴 지경이에요. 그 이미 많이들 사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네. 떡볶이는 사실 얼려놨다가 조리해서 먹으면 먹을 수 되게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긴 음식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한국 문화를 아주 곳곳이 속속들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고추장 된장이 갑자기 많이 팔린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먹지 외워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고추장이 많이 팔릴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예. 아 오늘 저희가 애국 특집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현상을 맞습니다. 팩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